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는 여러분들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주제는 당뇨병성 콩팥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당뇨를 앓게 되다 보면 점점 시간이 흘러서 합병증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발생한 합병증 중에 하나가 바로 당뇨병성 콩팥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뇨병성 콩팥병은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콩팥이 망가졌다라고 하는데, 이 망가졌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게 되냐면, 소변 검사를 통해서 알부민뇨가 나온다거나 혹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크레아티닌을 통해 계산한 사고 체열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콩팥병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뇨병에 대한 국내 유병률을 살펴봤을 때는 30세 이상 중에 16.7%에 해당을 하고 있었고요. 이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콩팥이 망가져 있는 비율이 약 10%에서 20%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율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말기 콩팥병증, 즉 투석을 하는 환자들 중에서 그 원인 질환이 1등이 바로 당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만성 콩팥병을 앓게 되다 보면 종국에는 이 투석까지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들의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당뇨병성 콩팥병을 앓게 되는 비율이 더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이 당뇨병성 콩팥병증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알부민뇨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알부민뇨는 사실 24시간 동안 소변을 모은 다음에 그 소변 검체를 통해서 알부민 양을 측정을 하고, 그 양이 30mg 이상일 때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루 종일 소변을 모으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번거롭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검사로도 이 24시간 동안 검사를 대체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일회성 알부민 크레아티닌 B를 구하게 되는데, 이 비율을 구해서 30mg/g 크레아티닌이 측정되면 이 경우도 알부민뇨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회성으로 측정하는 것은 24시간을 모아서 측정하는 것보다는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한번 이게 30mg/g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최소 2회 이상 비정상 30mg/g 이상이 나와야 비로소 알부민뇨가 있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알부민뇨가 증가하는 상황이 운동에 의해서도, 혹은 발열이나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리 중인다거나 이 상황에서 소변 검사를 해도 알부민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적어도 2회 이상 나타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알부민뇨가 300mg/g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경우에서는 단 한 번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당뇨병성 콩팥병증은 알부민뇨와 추정사고체효율을 통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추정사고체효율은 CKD-EP 공식을 통해서 60 미만이면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전제 조건을 충족할지라도 사실 100% 우리가 당뇨로 인해서 콩팥이 망가졌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좀 더 그 주장을 좀 무게를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을 앓게 된 지 적어도 7년에서 10년이 경과했다거나, 혹은 눈이 이미 당뇨 때문에 망가진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먼저 콩팥이 망가지기 이전에 나타난다거나, 혹은 혈뇨나 소변 검사에서 요 침전물이 없는 상태에서 알부민뇨만 있는 경우, 그리고 콩팥의 기능이 서서히 감소하는 경우에서는 당뇨병으로 인해서 콩팥이 망가지는 그런 시사점을 더 강하게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직 검사를 통해서 당뇨병성 콩팥병을 다음과 같은 소견이 보일 때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데, 모든 환자에게서 당뇨병성 콩팥병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조직 검사 자체가 출혈이나 굉장히 크나큰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직 검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를 앓은 상태에서 콩팥병이 있는데 이 콩팥병이 굉장히 조금 당뇨병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구체 질환 때문에 생긴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콩팥이 망가지기 이전에 이 눈부터 망가져야 되는데 눈이 망가져 있지 않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없는 상황이 또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콩팥 기능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경우, 그리고 뭐 소변 검사에서 알부민륨뿐만 아니라 뭐 요침전물이 존재한다거나 혹은 혈류가 같이 동반된다거나 단백뇨 양이 하루에 3g 이상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온다거나 그러면서 뭐 혈압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등,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조직 검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정한 상황에서 조직 검사를 하는 이유는 사실 비당뇨병성 콩팥병증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 검사를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만 권고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망막증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100%다 당뇨병성 콩팥병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16% 정도에서는 비당뇨병성 콩팥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비전형적인, 뭐 예를 들어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없다거나 급격하게 사구체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조직 검사를 시행한 미국의 한 자료를 살펴봤는데, 이때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 약 53.2%나 당뇨와 연관이 없는 사구체 신염과 같은 그런 진단명이 밝혀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자에게서 나타난 콩팥 손상이 진짜 당뇨 때문일까 아닐까가 굉장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반드시 전문 신장 그런 의사 선생님께 진료가 필요하다라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제시를 하고 있냐,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경우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알부민뇨가 30g 이상이거나 혹은 사구체 열과율이 60 미만이라고 했을 때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바로 신장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는 진단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이 환자의 콩팥 손상이 정말 당뇨 때문인 건지 아니면 사구체 신염과 같은 면역 억제제를 써야 하는 그런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협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당뇨병성 콩팥병증이 어떤 경과를 띠는지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알부민뇨가 소량 나오다가 점점 알부민뇨의 양이 많아지면서 종국에는 그 알부민뇨가 콩팥을 망가뜨리면서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에 알부민뇨를 확인하고 이 알부민뇨가 더 이상 많아지지 않도록 예방을 해줘야 이 콩팥 기능이 망가져서 나중에 투석까지 진행하는 비율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알부민뇨를 초기부터 인지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과를 살펴보면 일단은 초기에 당뇨병을 앓고 나서 5년에서 10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알부민뇨가 이제 30g 이상 나오게 되고, 그 기간이 점점 진행하다 보면 알부민뇨의 양이 늘어나면서 나중에 투석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투석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단백뇨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사구체의 여과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뇨병을 앓은 지 이제 5년에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약간 더 올라가 있다라고, 과여과가 되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 사구체 여과율이 올라간 다음에 그 이후부터 10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이제 서서히 감소해서 나중에 투석까지 진행할 정도로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과는 사실 1기부터 5기까지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정형화된 패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자들에서는 비전형적인 패턴을 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는 알부민뇨는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콩팥 기능만 서서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어떤 환자는 알부민뇨가 중간에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어떤 환자는 그 속도가 알부민뇨와 사구체 열과율이 떨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300mg/g 이상까지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패턴을 띠는 경우도 있을 만큼 그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부민료 양만 가지고는 이 환자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추정하기는 쉽진 않지만, 사실 공통적인 연구에서 알부민료를 줄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결국에는 말기 신부전증으로 도달해서 투석까지 진행하는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합병증, 그리고 또 나중에는 사망률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레날 스터디라는 연구에서는 알부민의 양을 30% 이상 낮췄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이 투석으로 진행하는 비율이 훨씬 더 적었다더라라는 그런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당뇨병성 콩팥병증 환자에서 알부민료를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여야 될까요? 일단은 정기적으로 이 환자의 알부민료 양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더 많아지면 더 많아진 것을 감량할 수 있도록 그런 치료제를 써야 되겠고, 알부민료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일단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모든 2형 당뇨 환자는 사실 진단 당시부터 여기 보면 매년 1회 이상 소변 알부민료를 체크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동시에 크레아티닌도 매년 1년 이상, 그리고 미세 알부민료가 1회 양성이면 그것만으로 바로 이제 알부민료가 있다라고 진단하기보다는 3에서 6개월 내에 3회 이상 검사를 반복해서 2회 양성이면 알부민료가 있다라고 진단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당뇨병 적정성 평가에서 이 알부민료가 과거에서는 이제 모니터링 지표였지만 현재는 이제 평가 지표로 더 이제 상위 단계의 평가 지표로 올라와 있어서 이런 적정성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유린 알부민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선별검사 말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줄여야 될까요? 어떻게 줄이려면 일단은 혈당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혈당 조절 측면에서는 제가 신장 기능을 개선시키는데 누누이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SGLT2 억제제를 전제로 해서 메포민을 이제 함께 투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백뇨가 조절이 안 되면 GLP-1 수용체 작용제를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보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측면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것으로도 조절이 안 되면 DPP-4 억제제나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철저한 당 조절이 알부민을 줄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당뇨병성 콩팥병 환자에서 수축기 혈압을 120ml 머큐리로 이렇게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때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혈압약 중에서 이제 ARB 제제, 레닌 안지오텐신계 억제제를 투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ARB를 쓰게 되면 안 그래도 이제 크레아티닌이 올라거나 이제 신장이 망가진다거나 칼륨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최대한 버틸 수 있는 용량까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혈압은 120ml 머큐리로 권고하고 있었고 ARB 제제를 권고하고 있다. 근데 ARB 제제는 환자가 버틸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용량까지 이제 서서히 증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피말살탄 같은 것들로 시작을 했을 때 그것을 투여하고 나서 최소 용량으로 시작하고 나서 2주에서 4주 이후에 뭐 혈압이라든지 혈전 크레아틴, 혈전 칼슘을 칼륨을 측정한 다음에 이게 30% 이상 뭐 크레아틴이 상승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설령 30% 이상 상승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 ARB 제제를 중단하기보다는 다른 이 칼륨을 올릴 만한 뭐 신장 손상을 일으킬 만한 그런 부수적인 인자가 있지는 않은지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당뇨병성 콩팥병 환자에게서 이 SGLT2 억제제라든지 이 라스 이니비터를 처방하는 비율이 현재도 SGLT2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뭐 10% 미만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라스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투석 환자에서는 처방하기가 꽤 어렵기 때문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겠지만 80%로 그래도 꽤나 준수한 성적으로 현재 처방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약물 치료 외에도 우리가 비약물 치료로서 단백뇨를 줄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단 관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소금을 5g 이내로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그리고 단백질은 체중당 0.8g 이내로 섭취하고, 탄수화물은 아직 뚜렷하게 뭐 에비던스가 명확하진 않지만 탄수화물도 이제 혈당 조절 측면에서는 적절하게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운동, 금연, 자연제품 같은 거 함부로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에서는 왜 제한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이제 사고체 내압을 상승시키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고체 여과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고체가 이제 딱딱해지는 경화증과 세관 사이질 손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제 단백 섭취가 너무 많아지면 산이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대사산증을 초래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콩팥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단백 섭취를 이제 본인의 체중 1kg당 0.8g 미만으로 이하로 조절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고지혈증 측면에서도 당뇨병성 콩팥병이 있다라고 하면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70 미만으로 낮추도록 권고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여기 보시면 미세알부민뇨가 있는 경우 또는 사고체혈이 30 미만이라고 하면 기저치의 50% 이상 감소시키면서 좀 더 타이트하게 55 미만까지 낮추도록, LDL 타겟을 낮추도록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주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가 이제 10년 이상 있거나, 그러니까 당뇨병 유병 기간이 10년 이상 있거나 표정장기 손상, 알부민뇨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70 미만으로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뭐 라스 이니비터나 ARB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혈압 조절을 위해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단백뇨가 줄어들지 않는다, 아니면 뭐 그런 약제들의 부작용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비스테로이드성 무기질 부신 피질 호르몬 수용체 기량제를 투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성 ARB 제제가 스테로이드성 무기질 부신 피질 호르몬 수용체 기량제가 알닥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피네레논이라는 제제가 새롭게 출시가 돼서 이 약제를 쓰게 될 경우에서는 이 약제가 그런 단백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RB 제제와 더불어서 이 약제를 함께 쓰게 되면 단백뇨를 좀 더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급여화가 되지 않습니다. 약이 한 알에 거의 2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비싸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행히 지금 현재 급여화가 이제 거의 될 것 같아서 다음 달부터 24년 2월 달부터는 이제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비만도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뇨병성 콩팥병증이 비만 환자에게서 특히나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중 관리도 좀 더 타이트하게 하셔야 당뇨병성 콩팥병의 알부민뇨를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KDO 가이드라인에서 우리가 당뇨병 콩팥병증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렇게 피라미드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먼저 식단 관리, 운동 잘 하셔야 되고, 금연하셔야 되고, 체중도 조절하셔야 되면서 메포민과 SGLT2 억제제를 기반으로 혈당 관리를 해야 되고, 혈압은 ARB 제제를 투여를 하면서 스타틴을 통해서 고지혈증 관리도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다면 GLP-1 수용체 작용제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논스테로이달 미네랄로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이제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같은 피레네레논 같은 것들이 출시가 되면 이런 것들도 함께 투여를 함으로써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좀 정리를 해보면, 당뇨병성 콩팥병증은 알부민뇨와 사고체혈 감소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 있겠고, 만약에 전형적인 패턴을 띠지 않는 경우, 뭐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없다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신기능이 떨어지거나, 혹은 혈뇨와 뭐 여러가지 캐스트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 여러가지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조직검사를 시행을 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겠는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가지 경험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신장내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뇨병성 콩팥병증에 대한 예후는 일단은 미세알부민뇨가 나타나고, 그 다음 거대알부민뇨가 나타나고, 종국에는 이제 사고체 여과율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투석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일단은 이런 전형적인 패턴 외에도 뭐 알부민뇨가 없는 상태에서 신장 기능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당뇨병성 콩팥병증이 맞다라고 하면 주기적으로 선별 검사를 통해서 알부민뇨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알부민뇨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환자의 사망률이나
심혈관계 질환의 합병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알부민율을 낮추는 과정이 필요한데, 알부민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혈당을 잘 조절하셔야 되겠고, 동시에 단백뇨를 줄여야 되겠는데, 이 단백뇨 줄이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RB 제제와 ACE 이니비터, 그리고 추후에 출시될 피네렌과 같은 그런 약제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알부민율을 낮추기 위해서 금연을 한다거나 혹은 단백질 섭취를 제한한다거나 저염식을 유지한다거나 이런 식습관 조절만으로도 알부민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적 치료와 더불어서 비약물적 치료를 함께 병행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